예,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도레알 유토피아들 북톡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늘 북톡의 사회를 맡은 비교문화연구소의 학술연구 교수로 있는 김만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 유토피아 뭐 너무 막연한 말인데요. 그 막연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인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사람이 쓴 한 구절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는 지평선 위에 있다. 내가 두 발자국 다가서면 유토피아는 두 발자국 물러난다. 내가 열 발자국 다가서면 유토피아는 열 발자국을 멀리 달아난다. 아무리 다가선다 하더라도 절대 유토피아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도래할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글을 앞에 썼었는데요. 아쉽게도 모두 서구의 유명한 학자들을 인용했었습니다. 제가 서구 중심적인 것에 물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정작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는 이 자신이 그린 유토피아를 남미 해안에 위치한 한 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었는데요. 제 어리석음을 잘 일깨워서 오늘 저희 연구단의 양효 선생님께서 이 갈레아노의 아름다운 한 구절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넌지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로 북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저도 저희들이 오늘 하는 행사를 너무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북톡은요, 저희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중점 연구로 행한 이제 유토피아적 대한 공동체라는 연구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도래할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요, 세계의 대한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수집했고요. 그 성과물을 이제 책으로 모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성과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북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열어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저자가 10명이나 됩니다. 예, 그중 놀랍게도 오늘 저를 비롯해서 9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두 분의 토론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11분 모두를 일일이 소개해 드리기는 한 명 한 명 그러고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북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래할 유토피아들은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한편으로는 지금 지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지어갈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지어가야 할 지향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린 일부, 그리고 지어가고 있는 실제 대한 공동체의 사례를 담고 있는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선 참석해 주신 공동 저자들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어야 할 지향으로서 어떤 공동체인가를 말씀해 주신 분이 4분 계십니다. 이제 각 소개해 드리자면요. 손희정, 박정원, 김지은, 김선철 선생님인데요. 저희 손희정, 박정원, 김지은 선생님은 저희 연구소에 계신 분이고요. 김선철 선생님은 유명한 기후활동가이십니다. 우선 네 분 선생님께서 각자가 제안하셨던 공동체의 지향점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뭐 조금 좀 미안하지만 저희 연구단에서 글을 쓰신 분들은 3분 정도로 간략히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와주신 게스트 분들에게 오늘 제가 후하게 8분에서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손희정 선생님께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부의 첫 이제 순서를 열어주신 손희정 선생님은 이 젠더링 뉴노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 뉴노멀 담론이 가족,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한 채 거대 담론만 다루는 걸 비판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서 부제를 닭고기 평등에서 퀴어한 평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 지층에 수북히 쌓인 닭뼈들이 보이긴 했는데요. 닭고기 평등이 뭐고 그리고 왜 문제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손희정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 되게 연구단에서 열심히 좋은 저자분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김만호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쓴 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도 젠더 관점이 완전히 결여되면서 또다시 약간 뭐 특정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고요. 닭고기 평등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포드주의적으로 상상되어 온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면 더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평등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대적인 평등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풍요가 우리를 평등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생명을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하면 과연 인간은 평등해지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어서 이제 얘기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랬을 때 퀴어한 평등을 이야기를 했었던 건 어쨌거나 이제 이 녹색 의 운동이라거나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와의 평등, 다양한 생명의 존엄 이런 것들 얘기하는 운동들이 예컨대 인간이 상상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만났을 때 굉장히 인종주의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그래서 인간의 순혈을 어떻게 더 잘 재생산할 것인가라는 논의와 만나면서 인간 내에서는 또 다른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이런 논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젠더론이라고 하는 걸 비판하면서 다시 또 이 세계에는 성적 차이가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되는 논의로 환원되면서 소수자들이 배제되는 이런 인식론을 좀 비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아닌 퀴어한 상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려서 맥락들이 많이 탈각됐지만 방법은 하나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손희정 선생님 너무 잘 요약해 주셔서 제가 덧붙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 저희 다음 순서인 박정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박정원 선생님은 저희 연구단의 소장님이십니다. 이번에 그 연구단 평가에서 연구소장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재주 중에 하나가 아부하는 건데 이렇게 잘 호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박정원 선생님은요, 아메리카 선주민의 관점주의라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어떤 비전으로서요. 그래서 아메리카 선주민의 관점주의가 인류세의 해독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런 구조를 써놓으셨어요. 여기가 선주민의 관점주의에 따르면 의인화된 자연이 시민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고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오늘 시작하면서 그 카메라 앞에 이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김선 선생님한테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김선철 선생님이 채팅창에 고양이가 저를 키우죠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방식으로 관점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작은 거고 작은 것이지만 그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이렇게 여기다 쓴 것도 사실은 그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인류세 얘기를 하면서 뭐 생태 위기 그다음에 환경 파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재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은 어쨌든 실천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더 나서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인류학자들은 그 아메리카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 아마존 쪽에 선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마존의 선주민들, 원주민들의 사고방식은 근대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이제 서구 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조금 다른 오히려 반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우리는 공통점은 다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는데 동물은 예를 들면 정신이 없고 인간이 정신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갖고 오는 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도 다 영혼을 갖고 있고 차이는 오히려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동물이나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까지도 인격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관점으로 신체적인 차이의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을 대상화시키고 이 존재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존재들의 영혼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으로는 물론 실천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더 큰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사유하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존의 선주민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저의 논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자연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리 시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일부로서 동등하게 대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또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다음 에세이를 써주신 김지은 선생님이 계신데요. 저희 연구단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우리 미래학자들도 너무 다 한 분 한 분 다 훌륭하신데요. 그중에 김지은 선생님께서 생태적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의 결합의 여정을 그려낸 다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너무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요즘 외로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인류세 대신 고독세다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독세가 어떤 뜻이고 어떤 문제를 떠안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은이고요. 제 소개를 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 책에서 3장에 위치한 글을 썼는데요. 1장에서 손희정 선생님이 어떤 거대 담론을 얘기했을 때 소외되는 자들, 그러한 소외되는 논의나 아니면 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왜 퀴어적인 젠더링적 관점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셨고, 2장에서 박정원 선생님이 왜 생태적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면 저는 그 관점을 두 개를 약간 있는 방식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을 다시 한번 사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의 글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만권 선생님이 고독세라는 개념이 제일 흥미롭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독세라는 개념은 재미있게도 인문사회 쪽에서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그 인류세라는 개념이 폴 크리천이 지질학적 시대를 가리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고독세라는 개념은 재미있게도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이제 제시를 한 개념인데요. 그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책에서 윌슨이 얘기했던 바는 결국에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연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만 독식하거나 하나의 종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독세라는 개념을 썼고요. 재밌는 건 이렇게 생물학자가 쓴 개념이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The Age of Loneliness라는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거대 담론이거나 아니면 친환경 라벨만 붙은 그런 거대 담론 또는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함몰되어 버린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독세라는 개념을 빌려왔고요. 제가 사실 이 글에서 고독세라는 개념으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고독세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외로움의 시대 또는 생태적이거나 아니면 젠더적인 관점에서의 외로움을 얘기하는 이 시대를 건너기 위해선 결국 생태적 감수성과 젠더적 감수성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합 속에서 지구 공동체라는 인간 종 중심주의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서구 백인 남성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한테 할당될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시간들을 다 맞춰주고 계신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외로움이란 용어 자체, 론리가 영어에서는 세익스피어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16세기까지는 사실은 영어에서 없었던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는 건 근대화 같이 왔고, 그 말 자체가 근대화 같이 왔고, 지금 그 고독세라는 말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딱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말로서 너무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이제 그 김지현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딴 데 써먹으면 너무 야단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선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앞에 세 이야기를 다 종합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선철 선생님께서 네 번째 글을 써주셨는데요. 정말 요즘 핫한 생태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를 돌파하고 모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습니다. 특히 이 글에는 탈성장, 디그로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글의 핵심 개념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디그로스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상 마치 선진국들의 대처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탈성장이 그냥 단순한 선진국들의 대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지구적 차원의 지향점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선생님 시간 충분하십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했을 때 지금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들도 다 유토피아적 지향을 가지지만 이 탈성장만큼 유토피아적인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좀 이런 의문을,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리고 이 탈성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것이 아니면은 정말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고 또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또 그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그 사회 운영 원리, 그리고 경제 체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것과 이게 이제 맞물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탈성장은 사실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아직은. 어떤 이제 지향이에요. 그야말로 유토피아적 지향이기 때문에 그 탈성장을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들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김만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덜 소비하고 덜 생산하고 뭐 이러자는 거 아니냐. 또 누구는 탈성장 이야기하면은 잘 개발을 해야 되는,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또 누구는 탈성장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부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회의 약자들은 더 취약한 조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제가 답을 다 드리려면 드리겠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탈성장 자체가 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손희정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김준 선생님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인간 중심주의는 위계주의랑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이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위계주의는 첫째로 인간과 비인간, 자연, 생태와의 어떤 위계, 그리고 또 인간과 동물 간의 위계, 또 인간 사이의 위계, 뭐 계급, 인종, 젠더, 장애, 비장애 문제 등등 해가지고서 이런 위계에 기반해 있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가 이 이윤과 성장을 모토로 삼아서 돌아가는 자본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은 인류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위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서 이 진짜 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김만권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전제가 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탈성장을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일국적인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탄소, 온실가스는 국경이 없거든요. 한 나라에서 아무리 뭐 탄소 배출을 줄여가지고서
뭐 탄소 중립을 이루고 배출 제로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옆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막 떼내면은 이거는 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복잡한 국제 협약 같은 데서도 뭐 이 잘 사는 나라들과 덜 잘 사는 나라들 사이의 갈등 이런 걸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김정은 선생님 그 선주민들 말씀해 주셨는데 박정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선주민들 같은 경우에 제일 목소리가 커요. 그 세계 기후정의 운동에서. 그리고 이들은 이 위계 시스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에 그 뭐 어떻게 돼도 큰 상관이 없는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지내왔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캐지 마라. keep it in the ground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논의는 어떤 거냐면은 뭐 탄소세를 뭐 부과한다, 탄소 중립. 지지난주에는요 SK에서 탄소 중립 휘발유를 낸다고 광고를 냈어요. 탄소 중립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유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상쇄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탄소 중립만 될 수 있으면은 대체 대조표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으면은 계속 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선주민들이고 이 이제 국제 질서에서 이 위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되게 많은 상황인 것이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 convergence하고 contraction.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탈성장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데 잘 사는 나라들은 컨트랙트를 해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전 세계 국제적으로 어떤 기후 위기 대응을 하고 지금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덜 잘 사는 나라들은 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컨버전스예요. 다 어디선가 좀 비슷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개념 자체는 되게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유토피아적인 거죠.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 지금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서 올해도 꼭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릴 텐데 자기네 나라의 계획들은 계속 잘 만들어내요. 근데 자기네들 그 잘 사는 나라들이 파리 기후협약에서부터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역사적으로 이 책임이 큰데 이 그 전반적인 그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분배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있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 세계 자본가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은 연대가 잘 돼요. 근데 이제 그 억압받는 사람들, 그 위기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과제이다.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 올해 콥26에 참가를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신 불평등의 상황에서 개발 도상국들 이의 경우에 백신 보급이 안 돼서 참가를 못하게 되면은 그 협약이 그 당사국 총회에서 목소리는 결국은 뭐 잘 사는 나라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고 안 간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길어졌나요? 죄송합니다. 예, 뭐 이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지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저로서는 상당히 행복한 일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초국경적인 협력이 필요한 게 기후 협력이고 어떻게 보면 생태 문제고요. 특히 정말 기후 문제는 한 나라의 국가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것을 지구적 차원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의 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다면, 2부의 글을 써주신 분들은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유토피아적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경험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그 호르몬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서 자주 우는데 제가 여기 있는 공동체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울었어요. 막 이렇게 울고 막 저러면서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이야기들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벅차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써주셨던 분 중에 이제 우리 양혜호 선생님, 이기범 선생님, 정지석 선생님, 박신희 선생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요, 이전과 똑같이 저희 연구단에서 글을 쓰신 분들은 보통 2, 3분 정도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분들은 8분에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시간 관계를 말씀해 주셨던 박신희 선생님께 가장 먼저 이제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박신희 선생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 폐산업 시설 위에 세워진 유럽의 예술 그리고 노동 공동체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이 공간들이 거의 다 불법으로 점거된 공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불법으로 점거된 공간이 시민으로 공간으로 변해가는 게 너무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 불법으로 점령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되게 신기롭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갖는 그런 굉장히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실체적인 이념들이 아직도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연구를 2005년부터 하게 됐는데 이제 그 하게 된 배경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폐산업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담론들이 사실 2004년에 뭐 서울역이 KTX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유적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뭐 당일리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가 기능을 정지하게 될 경우에 대체로 어떻게 전환하느냐라는 건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옥세 뮤제 옥세 같은 오르세 미술관 같은 경우가 오르세 역을 미술관으로 이제 전환한 거고, 그다음에 테이트 모던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 발전소를 전환을 한 건데 이제 약간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능적 전환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완전히 문화 브랜드로서 국가적인 문화 브랜드로서 작동한다는 거에 이제 그런 이념을 앞세워서 우리도 당일리 발전소, 뭐 서울역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서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문화시설 중에서도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이 조금은 이 파인아트 쪽 또는 고급 문화로서의 예술이라는 그런 한정된 영역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05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나온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고 또 갈 때마다 이제 거의 이제 도큐멘테이션 프랑스즈라고 이제 그 정부 보고서가 나오는 걸를 이제 보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프랑스의 이런 폐산업 시설을 예술가들이 점거를 해서 그것을 새로운 예술센터, 그러니까 지역의 새로운 예술센터를 만드는 이런 그 보고서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그때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기 문화예술위원이었는데 그때 국제 심포지엄으로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런 민간인들이 예술가들 또는 실업자들 또는 노동자들 이런 민간인들이 그 지역에 버려진 그 공장을 새로운 그 지역문화센터로 전환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열게 됐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천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트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구의 이전의 일제시대 때부터 보존된 그런 그 공간인데 그 이제 블록 단위 전체를 이제 보존하면서 그것을 아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을 했었고 그때 제가 그거의 PM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베스트 아키텍트를 했군요.
MA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트 플랫폼의 그 공간 설계를 제가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때 심포지움에 왔던 전문가들하고 거기를 가보면서 했는데 결국 큰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주로 정부 주도가 하고 그쪽은 정부 주도가 하더라도 사실은 그 수많은 그 폐시설, 폐산업 시설들을 정말 공간이 필요한 지역의 그 민간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거의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자체를 전체 유럽의 전체 그 폐산업 시설을 전체적으로 그 이제 모델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결국 거기서의 공통점은 일단은 이게 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68혁명이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운동 속에서 일테면 이제 정책 이념에서 문화의 민주화가 있고 문화민주주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의 민주화는 앙드레 말로가 만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도 몰리에르를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 맨날 오페라 하우스 줘야 되고 박물관 따로 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나 문화민주주의는 어떻게 꼭 노동자가 뭐하러 몰리에르를 볼 필요가 있느냐. 노동자는 그들만의 또 문화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그 문화 다양성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고급 문화로서의 예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그 각각의 그 모든 다양한 삶에 기반한 문화가 있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문화민주주의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문화로서의 뭐 오페라 하우스나 콘서트홀이나 뭐 박물관 미술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센터 개념이 나오는 거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지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자신의 어떤 문화 권리 이게 굉장히 투철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공간을 점거를 불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유럽에는 그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누가 점거를 하면은 집 없는 사람이 그 집을, 그러니까 원래 스카드 운동이 1950년대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여러 개의 집을 갖고 집을 비워두는 거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가도 똑같아요. 그 쫓아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머무르는데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멋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거기를 운영을 하는데 거의 보조금 없이도 스스로 이거를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제 예술 공동체 안에는 당연히 생태가 딱 또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생태적인 개념으로 그 공간 자체를 관리하죠. 그래서 전기세도 아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일단 돈이 없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완전히 새로운 기법으로 다 만들고, 그다음에 뭐 베를린 같은 경우, 파파블릭 같은 경우는 아예 생태 전문가들이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도 뭐 풀을 뭐 어떻게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최대한 연료를 안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의 노하우를 베를린시가 또 사가지고 갔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적인 그런 빵을 파는데 그 빵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아침마다 빵을 차가 조그만 까미용이 가서 전체적으로 베를린시를 돌면서 다 배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노동시장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속에서 그렇게 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러다가 안정이 되면 시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게 시의 건물이니까 이제 월세를 내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제 또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아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구매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말 거의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유토피아를 가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연구년에 이제 크리스티아니아를 다 다녀왔는데 정말 놀랄 놀자예요, 거기는. 그래서 실제는 마약 그 범죄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여기를 그 김종철 선생이 그 비행기 타는 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선생님을 뵙고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종현 선생님이 너무 일찍 가버리셔서 그래서 이제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40년, 50년을 지금까지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세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들도 맨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제 우파 정권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다 동조해 주는 거죠. 그들이 그들대로 살겠다는데 놔둬라라는 이런 시민들의 그런 강력한 지지가 이렇게 유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늘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문화예술 단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현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뭐 조그만 섬을 하나 사든지 뭐 아니면은 연립주택 전체를 사가지고 거기서 모여 살든지 뭐 이런 걸 늘 꿈꿔왔고 그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획력이라든가 노하우를 하면은 저희끼리 먹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김만구 선생님이 유토피아 그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그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 김재인 선생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봐요, 김재인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예, 너무 뭐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시민들이 뭐 문화 권리에 대한 지지가 있고 그리고 비어진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로서의 민간 주도적 공동체 형성이었고 그것이 생태 중심적, 자생적, 지속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이제 박신희 선생님께서 자세히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요, 좀 이제 너무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본 사례인 것도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로서는 처음 들어봤던 사례인데요. 네팔의 기환 이주 노동자 공동체 에커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써주신 양효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글에는요, 샤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샤말이 누구고 왜 샤말에 대해서 쓰시게 되었는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북콘서트에 와주셔서 영광이고요. 사실 이제 샤말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샤말의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샤말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이주 노동자 운동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이제 선두자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저항적인 운동을 했죠. 명동성당 농성에서 농성을 하다가 출입국 관리소에 타겟이 돼서 강제 연행되고,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에서 28일 동안 단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정부가 너무 귀찮고 불편한 이제 존재로 강제 추방을 시키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의 기록이 사실 한국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샤말의 이야기를 좀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샤말 씨를 단속하고 연행하고 그랬던 출입국 관리소 소장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소장이 하는 말이 샤말 폐인됐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노동운동을 하고 사실 소위 말하는 비자가 없는 비합법 노동자인데 이런 저항적인 운동을 해서 돌아가서 결국은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주라는 것은 어떤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연결되고 순환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샤말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유토피아에 그렇다면 왜 샤말의 이야기가 유토피아적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샤말이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가 인생을 걸고서 하고 싶었던 일은
이주 노동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네팔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그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위해서 자신은 그 사회에서 협동조합이나 일자리를 만들고 적어도 그 나라에서 작은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샤말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제 그 챕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샤말이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이거를 어떤 한 이주 노동자의 시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라는 네팔 친구들이, 이제 네팔 시인들이 쓴 시고, 한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뭐 이 샤말도 여기와 이 사람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너의 머더는 여기 일하러 온 한국에서 존재감이 없다. 자존도 없고 긍지도 없고 그 어떤 존재감도 없구나. 누군가 와서 나를 축구공으로 만들어, 누군가는 와서 배구공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테니스공으로 만들지, 또 다른 이가 와서 야구공으로 만들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너의 머더는 여기 일하러 온 한국에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존도 없고 긍지도 없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란다. 누군가 와서 달리라 하고 누군가 와서 앉으라 한다. 또 누군가는 와서 일어나라 하고 또 누군가는 와서 자라고 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 누군가는 와서 큰 소리로 새끼야 이리 와라고 소리친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간다. 사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의 현실인 거죠. 이런 현실을 경험한 샤말의 꿈은, 샤말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이주 노동하지 않는 세상. 그거를 짧게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우시고 그러세요? 또 뭐 따라 또 울컥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주 노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주 노동이 인간 존재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 존재가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주 노동 없는 세상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이는 존재가 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 된다면 사실 이주 노동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금 세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번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 이기범 선생님이십니다. 이기범 선생님께서는요, 이렇게 인류 화합의 도시라는 인도 오로빌에 대해서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문제점도 지적해주고 계시지만,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오로빌이 돈 없는 사회를 실험하고 있다. 어떤 그런 정보였습니다. 예, 정말 좀 나름대로는 놀라웠는데요. 어떻게 돈 없는 사회가 가능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실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본주의 찌들려서 그런가 봐요. 정말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컨택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은 한 4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한 3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쓴 글에서 사실은 이 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김만권 선생님께서는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은 글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동체를 경험한 게 200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쭉 공동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다 비슷해요. 뭐 대놓고 우린 돈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굳이 돈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 영국에 있는 브루도프 공동체와 호주에 있는 브루도프 공동체를 살았는데 다 합쳐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어요. 근데 저 혼자 산 게 아니고 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죠.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다 데리고 갔는데 갈 때 그냥 비행기표 값만 들고 갔어요. 갈 때 비행기표 사는 돈, 그다음에 올 때 비행기표 살 그 비행기표 값,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공동체까지 가는 그 뭐 택시비 정도, 그리고 비상금 정도만 들고 간 거죠. 생활비나 이런 거는 전혀 들고 가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돈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어져요. 생활이 어떠냐면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집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공동체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뭐 먹을 거라든지 뭐 필요한 입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공동체에서 다 시켜주고, 학교가 있으니까요, 무상으로. 그리고 뭐 아프면은 자체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치료가 안 되면 이제 바깥의 병원에 소개를 시켜주고 다 다 링크를 해주거든요. 그런 경험을 오랜 세월, 뭐 10년 넘게 이제 이 공동체 저 공동체 다니면서 대동소이한 거죠. 그러한 분위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로빌에 왔는데, 오로빌도 이제 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실험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근데 제가 살던 공동체와는 다르게 오로빌이 좀 사이즈가 커요. 면적도 크고 인원도 좀 한꺼번에 지금 현재로 한 6,000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은 공동체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전에 살던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한 300명 정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굳이 이렇게 그걸 경제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같이 일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쓰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책임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밖에서 구매하고 그걸 공동으로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란이 필요하면 스토어에 가서 계란을 가져오고, 뭐 쌀이 필요하거나 밀가루가 필요하거나 기름이 필요하거나 빵이 필요하면 가서 그냥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삶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뭐 돈을 구경할 일은 거의 없었던 거죠. 내가 돈을 갖고 다닐 일도 없고 돈을 꺼낼 일도 없고, 지갑은 어디 그 수트케이스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거의 만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었고, 여기 오니까 여기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기본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제도화되어 있어서 그 타운홀 안에 파이낸스 서비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일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일정량의 돈,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양의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계좌로 이체를 해줘요.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그 정도 돈이 이제 입금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전부 다 돈으로 현금화할 수는 없고 일부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 식당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가스 서비스나 전기 서비스나 워터 서비스나 이런 그 뭐 쌍떼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그만큼의 대가를 그냥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인터넌스라는 계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월급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유지금, 자기가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넣어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메인터넌스라고 부르고 그만큼의 금액을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동일해요. 여기서도 사실 돈 구경을 할 일이 없어요. 현금을 들고 다닐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뭐 그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좀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그 제 결론은 뭐냐면 그 질문에 그러니까 그 질문이 돈 없는 사회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제 결론은 그 돈 없는 사회의 실현 가능성은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의 크기를 키워나가면 사실은 이 구조에서 살아남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우리가 더 다른 것들을 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필요가 생기고 더 원함이 생기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 필요들이 생기죠. 그런 그 디자이어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들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구조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한 실험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하고 부딪히는 거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조절해 가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건 지속 가능할 텐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에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의 그럼 오로빌은 어떠냐, 지금 현재 상태의 지금 오로빌은 어떠냐 했을 때 그렇게 후한 점수를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지금 많은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거기 연금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풍부한 연금을 갖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씀씀이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집도 되게 화려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식구들도 구성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되게 격변기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삶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게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해 가면서 검소한 삶을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느냐. 진짜 여기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이 실험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뭐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하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이 안에 공동체의 대의를 보면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의 시스템을 설계했던 사람들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가치가 있고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이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인도에서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차를 극복하고 이제 또 접속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욕망 이야기 해주셨을 때 가슴이 한 구석이 좀 찔렸습니다. 뜨끔한 부분이 전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회의 지속 가능한 실험은 저는 또 한편으로 김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디그로스 개념과도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접속시킬 수 있을까,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저희들이 정지석 선생님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제 즐거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거 질문이나 혹시 뒤에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저희들이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책을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면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연구소 이메일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메일을 주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보내시고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추첨해서 또 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이 북톡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신다는 조건입니다. 아주 그냥 그런 조건을 쓰고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 정지석 선생님 순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저희 정지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화를 위해서 심과 성찰이 있는 공동체 미국 펜드힐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퀘이커 공동체인 펜드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받긴 했는데요. 그보다 오히려 저 눈길을 더 이 글에서 끈 건 뭐냐면 한국의 펜드힐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펜드힐의 무엇이 철원에 우리들의 평화학교를 짓게 했는지 정지석 선생님께 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김만권 선생님께서 펜들힐, 미국에는 펜들힐이 있다면 한국에 펜들힐에서 영감을 받아서 BPS, 보더 피스쿨인데요. 국경선 평화학교, 보더 피스쿨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에요, 벌써. 제가 서울에 살다가 저도 도시에서만 쭉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 비전을 갖고 철원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만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그냥 제가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펜들힐의 제가 봤던 펜들힐의 주요한 점은 평화운동을 증진시키는 어떤 교육적, 영적 센터였어요. 거기서도 썼지만 미국에서도 1, 2차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이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예방하고 막고 이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창조하는 전쟁에 맞서서 하는 그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인류에. 이런 생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제가 소수라고 하는 거는 이 퀘이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한 곳이 미국에서는 이제 펜들힐이었습니다. 거기 썼지만 이제 그 새로운 평화운동가들이 와서 교육하고 서로 사귀고 또 평화운동을 해야겠다고 해서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이네요. 우리 양혜우 선생님도 저와 그때 펜들힐에 1년간 같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남북한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거의 전쟁 상태에서 휴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70년을 남북이 이렇게 서로 군사적 지금 전쟁 훈련을 하고 있죠. 제가 철원에서 그거를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격 훈련 소리를 수시로 들으니까요. 서울에서 살 때에는 못 느끼던 현장 체험이죠. 특히 대포 훈련 소리가 있는 날은 그건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사격 훈련 소리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저 이제 사격 훈련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대포 훈련은 전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아주 가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전쟁을 이런 곳에서야말로 평화운동가들이 꼭 필요한 나라 또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 남북의 공동체가. 근데 그런 곳이 없죠. 다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어떻게 또 그 일을 할 것인가는 가르쳐 주질 않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펜들힐을 가서 2차례 갔는데, 한 번은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있었고, 2번째 10년 후에는 제가 펜들힐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펜들힐의 비전을 한국에서 봤고, 그리고 이제 생각한 것이 이런 일은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철원으로 오게 됐죠. 2번째 펜들힐의 특징은요, 제가 보기에는 쉼입니다. 쉼. 현대 펜들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935년에 만들어질 때 펜들힐과는 다르게 지금 제가 갔을 때 펜들힐은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뭐 연방정부 공무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안식년을 내서 와서 6개월, 1년씩 머물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도 오고, 또 교수들도 안식년으로 또 펜들힐에 와서 쉽니다. 그거를 보면서 쉰다는 일이, 우리는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일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쉰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구나. 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것도 정말 잘 안내를 받는 일이 필요하고, 또 장소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거기에 사는 먹거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정신과 몸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펜들힐은 아주 그 역할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먹거리에서부터 거기에서 그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배려하는 일에서부터, 또 이렇게 적절한 독서와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또 영적 아주 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영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무리하지 않게 역제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고, 특별히 거기 온 분들이 서로와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쉬고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refreshment라고 합니다. 우리는 쉬다 하는 거 resting,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그냥 쉰다,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건데, 여기서의 쉼은 refreshment, 재충전을 한다 하는 차원이 큽니다. 김만곤 선생님, 제가 시간을 몇 분만 쓰면 돼요? 이거 선생님, 제가 2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2분 정도. 2분,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쉼과 재충전, 리프레시먼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힐링이라고 표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병이 있어서, 심신의 병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힐링이라는 것은 정말 표시 안 나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상처를 받거나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적응을 못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병원 가면은 뭐 증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자신으로서는 참 힘든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그런 곳이 펜들힐이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은 피스메이커들을 육성하는 학교로 국경선평학교를 프로그램화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저희들 정신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저희 국경선평화학교의 기본 정신인데 그런 바탕을 다 좀 담아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평화운동가가 되지만 자신의 삶이 쉬고 재충전을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욕심에 가졌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곳으로서 이 철원에 와서 국경선평화학교를 구상하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과 재충전 그런 것들 힐링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동안에 약간 제가 넋이 빠져나간 순간이 한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철원에서 그 포탄 소리 같은 건 너무 적응이 계속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옆 동네에서 그 포사격 통제하는 일을 군대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군대 3년 내내 그 28개월 동안 포소리만 듣고 살아가지고요. 예, 그게 저는 귀에 그게 뭐 계속 이렇게 맴맴 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군을 제대한 지가 거의 27년, 6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 포 쏘는 꿈을 꾸거든요. 가끔씩. 예,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폭력적이고 정말 그런 것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적응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절실히 저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뭐 쓸데없는 딴소리를 좀 시간을 끌어버렸는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요, 도래할 유토피아들의 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이 아닌 이 책의 독자로서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을 모시겠는데요. 바로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이신 미루 선생님, 뭐 수많은 곳에서 저도 글을 읽어서 늘 뵌 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단의 일을 또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통일연구원의 이제 송경호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루 선생님, 송경호 선생님은요, 초대 손님이시니까 제가 8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래할 유토피아들이 보지 못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도래할 유토피아들이 본 것 같지만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날카롭게 하지만 부드러운 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루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미루라고 하고요. 이런 고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을 일부러 더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충분히 그 맥락까지 이제 읽고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 위치에서 이렇게 이 책이 어떻게 읽혔는지 이런 고민을 이제 조금 나누고 싶었는데요. 뭐 처음에 이제 머릿말도 그렇고 오늘 북토크 시작하면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 하지만 이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무언가로서의 유토피아가 소중하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의 이후에 소개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르게 검명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들이 도래한 유토피아인가? 혹은 먼저 온 유토피아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레베카 솔릿이 또 이제 재난 이후의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양혜우 선생님께서 이제 샤말타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협동조합의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지만 샤말타파가 노동운동 가로서 스스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순간들이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없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재생산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일 수 있게 하고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재생산이 결국은 과제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질서를 끊고 누군가 뭔가 이 억압의 질서에 맞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이를테면 지금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걸으면서 되게 기약 없는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나는 이제 나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들을 오히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나는 순간들로서 그리고 전진해야 될 자리로서 어떻게 이 경험을 더욱 나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공동체들의 경험이 소중한데요. 저는 이 공동체들에 던져져야 할 질문은 오히려 이 공동체들은 어디서 멈춰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공동체들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토지가 이렇게 사유화되어 있는 질서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들 이것이 공동체의 과제로 혹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유토피아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서 이렇게 올려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할 혹은 배울 수 있는 점들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나 이제 조금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공동체와 관련한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일부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시야,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펼쳐 주셨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과연 인간 중심주의랑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기후위기라든지 뭔가 이 지구, 자연을 이야기할 때 인간 중심주의가 문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사실 인권운동 하면서 인간에게 인간 중심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연대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우리가 뭔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감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게 지금의 질서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어떤 순간에 인간 중심주의가 호출될 때는 사실은 되게 특정한 집단을 위한 특정한 집단 중심주의인 것을 마치 우리 모두의 것인 것처럼 만들 때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이 쓰이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에코페미니즘이라든지 이제 젠더링 뉴 노멀에서 이렇게 펼쳐주신 이야기들이 약간 이렇게 이 인간 중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얹혀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주의가 어떻게 성립 불가능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뭐 이를테면 이제 도나 해러웨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자들이 이 어떤 원자적 개인을 중심으로 개체를 사고하는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려는 논의를 사실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지 않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우리라는 어떤 개념 안에 어떤 질서를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다양한 가능성과 상상력들을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후위기에서 이 자연 혹은 좀 지구, 동물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 중심주의와의 긴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많이 그냥 좀 연결돼서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를 위하여 혹은 누구를 돕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전지구적 시야를 확장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인간이 책임져야 하고 인간이 미안해해야 할 혹은 뭔가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설정. 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단순화한다면 아픈 지구라는 어떤 우리의 인식 틀에서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안 아프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아픈 지구랑 어떻게 살 것인가? 지구가 아픈 채로 우리는 어떻게 껴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좀 더 필요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공동체의 이 책에서 언급된 사례들에서 뭔가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꾼다, 나 자신을 바꾼다, 혹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라고 하면 되게 이타주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정이 되지만, 저는 그 나 안에 우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여기 적어주신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좀 말 길게 했나요? 세 번째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게 어쨌든 이제 공동체에서 아까 이제 이기범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뭔가 우리의 이제 소비 혹은 이제 탈성장 이런 고민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혼자 밀고 있는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게, 어쨌든 저는 우리의 어떤 목표 혹은 과제를 축소 재생산이라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재생산할 때 어떻게 조금씩 더 축소할 수 있는가, 인간이 점령한 땅의 규모든 아니면 이 생산량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조금씩 더 축소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어떤 상태에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러니까 이 전환 자체를 어떻게 유의미한 과정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읽은 것도 많고 막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이런 아이디어 정도를 같이 조금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미르 선생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송종호 선생님의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송경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도레알 유토피아들 책 나온 거에 그 대담자로 부탁을 받고 도대체 저한테 어떤 롤을 원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설마 이 9가지 이야기 전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신랄하고 크리티컬한 비판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지리심작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그 비교문화연구소랑 저랑 그 인연이 좀 됩니다. 이제 작년 11월에 제가 이 책의 모태가 되는 그 발표회, 우리 국내 학술대회 때 제가 이제 토론도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난이 온다 때 북콘서트 대담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있었던 그 트랜스로컬 공동체와 유해 상상력 학술대에서 발표도 잠깐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책의 모태가 되는 학술회에도 참가했었고, 또 이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공동체 인문학이라는 프로젝트 자체를 좀 자주 접해서 그런지 이 책 출판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한 명의 관계자 아닌 관계자로서 감사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선생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명의 독자로서 이 책 전체에 대한 저의 인상과 약간의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김만권 선생님께서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건 사실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를 사유하거나 그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을 시간 낭비로 간주하게 만들고, 이거 머릿말도 나옵니다만 하버마스가 말한 것과 같은 그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소진이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래할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상상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무척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힘이 지금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실의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뭐 집값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나한테 미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그런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쇄하면서 또 다시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아마 몇 배나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치 이게 지구를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슈퍼맨에 보면 슈퍼맨이 지구를 반대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이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책의 저자분들은 슈퍼맨, 그러니까 한 명의 뭐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릿말에서 또 제가 보면 대중사회라는 말은 있어도 대중공동체라는 표현은 없다라고도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공동체 기대를 거는 것 역시나 또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그런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내재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책을 쭉 봤습니다. 근데 책을 쭉 본 결과 사실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9가지 이야기가 사실 공존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가는 하나의 지점을 저 스스로나 하나 발견했는데, 독자로서 행복한 경험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신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 공동체를 놓고 있었던 여러 중심적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제고하고 이걸 다시 해체하는 작업이 전반부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걸 해체한 이후에 어떤 걸 새로 세울 것인가, 해체된 토대 위에 새롭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 청사진을 그리는데 밑거름이 될 만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 2부에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현실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뿐만 아니라 뭐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유토피아를 그렇게 제대로 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건 1부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을 굉장히 분명히 했고 2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9가지 이야기가 공통되게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1부에서 나왔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지금 우리 공동체를 묶어내고 있는 가치들이 문화적 정상성, 인간중심주의, 뭐 사회생체론이나 심층생태론, 지속가능한 성장론, 이런 걸 넘어가지고 퀴어적이고 관점주의적이고 에코페미니즘적이고 탈성장적인 공동체를 상상한다면 과연 그거는 유토피아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치들, 우리가 지금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사이에는 과연 충돌이나 모순이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부에서 현실적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셨던 선생님들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1부에서 제시된 그런 기준들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공동체들, 현실 속의 유토피아들은 얼마만큼 유토피아적인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의문들이 들었고, 이것들이 제 독자로서의 감상이고요. 이제 추가되는 잠깐의 저에게 시간이 있다면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이렇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같이 이제 정치학적 관점에 굉장히 절여진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라는 게 지금 예시가 되고 있는 것이나 상상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국가 레벨이 아니라 우리 뭐 니어링 부부나 소로우가 했던 것처럼 이 거대한 세상의 풍파로부터 잠시 몸을 피하는 작은 피난처 같은 것으로 그려지는 게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게 말이 돼? 이게 되겠어? 역시나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안에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순간에 그만큼 유토피아적 상상력이라는 게 이런 상상력이 상실된 시대에서 약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토피아적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유토피아를,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정말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실된 시대가 가지는 현실이라는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덮으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이런 책을 읽었으면 진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길바닥에서도 좀 살고 그랬었는데, 부모님과 제외하고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힘 같은 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당시 저로서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상상의 힘?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도 힘들었죠. 근데 선생님들 글을 읽으면서 사회 속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상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조차 잃은 사람들한테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유토피아라는 걸 상상해주는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요즘에 먹고 사는 일에 하등 도움이 안 되고 문과생들 문송하고 맨날 뭐 코딩이나 배워서 당장 취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이런 따뜻한 상상을 함께 하고 또 그런 따뜻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좀 되게 감사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북콘서트 몸을 이렇게 용비어 청가를 읊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로서는 되게 그 감명 깊었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네,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송병호 박사님의 맨 끝에 코멘트는 사실 저도 같이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요. 정치학을 한 사람들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치학회에 가서 하는 이야기들이랑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또 미주 선생님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제대로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들이 우리가 유토피아적 공동체들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공동체들이 유토피아적 공동체들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물질적 기반으로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간 중심적 세계에 대한 극복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인간 중심적 세계가 어떻게 성립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유토피아적 전환에서 우리가 자꾸 세계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동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송정원 선생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9가지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론적 틀에서 제시된 유토피아와 실제적 사례에서 나오는 유토피아가 서로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가 기존 세계에 대한 피난처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상상력을 약화시키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마 각자 이제 여기 참여해 주신 분께서 어떤 질문에는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각자 좀 질문에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제 이야기, 소위 말해 물질적 기반으로서 어떤 하나 예를 들어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미주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구구절절이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포스트 휴먼 담론들에서 인간 이후를 이야기하자라고 할 때 이 인간 이후에 대한 상상력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독한 안티 휴머니즘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인간이 싫다. 인간을 혐오한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할 때에도 어떤 응징의 순간으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떤 수준에서 어떤 식의 고통을 만들어낼 것인가, 구체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발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잘못했지, 우리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맞아 파종성 영장류 질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고통이 사실은 자원이 분배되는 정확히 반대의 방향으로 분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때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럼 인간에 대한 염호나 안티휴머니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럼 인간 이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생명 안에 어떻게 인간을 넣어서 생각할 것인가가 제가 최근에서야 갖게 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참이어서 그러니까 미류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나다울 수 있음으로 존재할 것인가 그 나를 어떻게 다시 재생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게 저한테는 약간 또 다른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토지의 문제라든가 너무 그거 정확하시거든요. 다양한 공동체들이 우리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사실은 계속 그 젠트리피케이션과 토지 문제, 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주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얘기할 수 없음이 사실 우리의 곤란함이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 연구단이 하려고 하는 게 정책 제안인 거잖아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그 손희정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많은 말씀,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그 정책 제안에 관한 딜레마가 사실은 저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제안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국가 중심적으로 변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연 정책 제안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옳은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국가보다 효과적인 행위자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인가? 라고 묻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행위자의 다양성을 늘려가야 되고 저는 그 행위자의 다양성을 늘려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 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그러면서도 제가 또 이제 그 속으로 고민하는 건 뭐냐면 행위자의 다양성 속에 우리가 지금 이미 거대 기업이 등장해 있고 국가보다 세다고 보이는 거대 기업들이 등장해 있고 거기에 맞서고자 하는 유일한 세력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어떤 게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 정도인데 이 글로벌한 시민사회가 얼마나 어떤 지구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재생산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 자꾸 문제의식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혹시 다른 선생님 뭐 코멘트 해 주실 게 없을까요? 예. 관련해서. 그럼, 저도 예, 김선재 선생님, 예. 미루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그냥 너무 이렇게 흠뻑 아까 빠졌어 가지고요.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미루 선생님 그 얘기하실 때 왜냐면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거가. 그러니까 뭐 그 박정원 선생님 인류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기후 위기라든가 이 지금의 이 파국적인 상황, 기후뿐만이 아니라 뭐 불평등 등등 이게 인류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 뭐 제이슨 모어라든가 지금 캐피탈로스인에서 자본세,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뭐 5년 전에 세계 탄소 배출의 70%가 100대 기업이 71%를 배출한다는 뭐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인류 우리 모두의 문제야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책임 있는 사람들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 우리가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토피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미루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시작할 때 그 김만곤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갈리아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갈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우리를 진전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어떤 미래의 문제로 유토피아를 놓고 있는 건데
미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걸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계기들을 찾을 것이고 또 그 의미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기들, 그 지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샤말 타파가 그런 어떤 노동운동가로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라고 했을 때 또 왠지 이 타자화시키는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자기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외화시킬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유토피아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찌릿한 공감을 느꼈었고, 그러면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단지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변화를 우리가 어디서 변화의 동력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의 문제와 저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진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송경화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문제, 이론적 틀에서 제시된 유토피아와 실제적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리고 있는 기존 어떤 유토피아가 기존의 세계에 대한 피난처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그건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약화시킨 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 답변은 혹시 뭐 이제 그 생각을 하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이제 뭐 송경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앞에 나오는 부분도 많이 이제 제가 쓴 부분도 지적해 주시고 뭐 그랬기 때문에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좀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유토피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제 현실적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현실적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늘 쓰는데 이게 뭐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존 롤스라는 이제 학자가 계속 쓰는 건데 이 현실적 유토피아라는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 도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던 세상은 또 신기하게도 우리한테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 하나 예를 들자면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가 사실 최소소득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책이거든요. 최소소득제. 그런데 최소소득제는 이미 실현이 됐어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현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지금 당장 가능한 상상인가 아닌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 말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기존의 세계에 대한 피난처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피난처일 수도 없다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건 뭐냐면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피난처를 아는 사람들은 지식인 부류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러니까 숨겨진 유토피아들을 발굴해내고 그 발굴해낸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양혜호 선생님이 말해주신 기한 이주 노동자 이야기, 에커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몰랐던 이야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주라는 것들, 그리고 이주 활동가의 그 의미라는 것들을 되새기게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만들어갈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되는 어떤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많이 퍼뜨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것 자체, 알리는 것, 그리고 그걸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저 같은 이론가들이 안고 있는 어떤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현장에서 실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드릴 코멘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가로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지금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빈약한 답변 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예, 손희정 선생님. 예. 네, 저는 그 송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과 미루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에서 사실 또 하게 되는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을 재생산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동자로서의 어떤 각성을 하는 그 순간을 유토피아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송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때문에 어떤 공동체들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물리적인 거점으로서의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스케일로 사실 다 커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삶들이 있고, 그 구체적인 삶들이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어떤 유토피아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거점으로서의 공동체는 반드시 사실은 이야기되고 상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사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을 나누고 상상력을 벼려가는 것이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송경원 선생님께서 이 작업이 좋다라고 용비어천가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다 하지는 못했을 때 시도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약간 네, 이 책을 더 많이, 저들 결론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더 많은 대중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세계는 저는 이제 미주학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존엄을 몰랐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전 그게 유토피아적 모먼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기범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그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이기범 선생님 마이크 예. 예, 켰습니다. 아까 잠깐 송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 귀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이게 유토피아가 하나의 피난처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사실은 그 공동체를 선택하고 거기에 이제 그 조인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 아닌 질문들을 하는 거죠. 너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 내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도피가 아니고 이건 새로운 창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암울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아까 송경호 선생님이 이걸 뭐 중학교 시절에 어렸을 때 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런 고민에 휩싸여서 아무런 해결책,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의 그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상상하고 꿈꿨던 세계가 현실 속에서 계속 막혔을 때, 내가 좌절하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공동체를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향했던 이상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게 되면 내가 그 안에 합류하게 되고 그 운동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운동은 힘을 받게 되고,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의 그 도피처라고 말할 수 없고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여기서 말하는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유토피아의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실질적인 그 현장 공동체에서 살게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한 신념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방향성도 뚜렷하고 목표의식도 뚜렷하게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조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회 속에서 경험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그 흐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재생산된 구성원들은 사실 그걸 놓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이렇게 아까 그 제한적 멈춰서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재생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이 그것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질과 인적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이런 그 유토피아를 향하는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그런 구성원들의 재생산이 되지 않을 때 큰 위기를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로비도 지금 50년이 되어지면서 초창기에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다 노쇠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중간에 이제 그 안정된 상태에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온 구성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이상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공동체의 딜레마인 것 같긴 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저희들 사실 이렇게 그 북톡을 시작한 지 1시간 45분쯤 돼 가는데요. 가장 좋은 북톡은 2시간이 넘지 않는 북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리고 그 참석자, 그러니까 여기 오디언스로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부탁드렸는데 그 2시간이 넘지 않는 북톡을 위해서 질문을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인 선생님 코멘트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김재인 선생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연구소 구성원으로서 얼굴 깠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면 좀 서운하고, 여기 다른 얼굴 깐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느낌? 코멘트라기보다 소감 같은 거 좀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 저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다행히 이 책을 위해서 마련했던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뭐 세미나도 있고 초청 강연, 학술 대회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일부 인사들은 섭외도 했었고, 그래서 모든 내용을 뭐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개별적인 행사들하고 이제 오늘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생각했던 뭐 궁금증 뭐 요런 부분하고 오늘 조금 이게 그 사이에 좀 해소됐구나 싶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송경호 선생님 질문하신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 정말 작은 그 스케일로 이렇게 공동체 운동 뭐 이런 나름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이게 뭐 잘 되겠어? 대규모 국가라든지 뭐 그 이상 단위에서 이게 실현되겠어?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이기범 선생님께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고 재생산이 가능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게 이제 필요한가? 지금 당장 이 어떤 그 상황을 공동체면 공동체고 다른 어떤 뭐 투쟁이면 투쟁이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운의하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기간이 일단 중요하고 최대한 버티면서 그 기간을 좀 길게 하고 또 이제 인원을 이제 더 참가자를 늘리면서 규모를 확대해가는 뭐 그 정도 노력 이상을 얼마 할 수 있을까 인간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미르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각성의 순간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이게 없는 거잖아요. 비공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사건으로 되게 이해하면 이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터져나온 발발한 사건을 별로 기록하지 않거나 기억을 못하죠.
역사에는 마지막에 결국 걔네가 실패했다. 다 망했다. 이런 것들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의 어떤 역사의 기억이라는 게 갖고 있는 함정, 이걸 조금 이제 걷어버리면 유토피아 운동, 대한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이 나름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단지 요 형태만은 아닌 다른 형태의 시도들, 뭐 이것 속에서 좀 계속 도처에서 이제 생산 가능하겠구나. 요 생각이 많이 요번에 이제 들었고요. 새로운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땅이 중요하다. 미련의 말씀 들으면서 근데 들레즈 가타리가 제 전공이 그쪽이니까 이제 자꾸 연상이 되는 게 영토를 만들고 확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노숙자들도 밤에 자기 누울 수 있는 한 평 안 되는 뭐 0.3평 그쯤 되는 땅, 그거 하나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왜냐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늘 존재하고 자기 땅이라고 이제 나가라고 계속 밀어내는 게 이게 또 일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죠. 아퀴파이라는 거, 자기가 잠깐 묵을 수 있는 누워서 자거나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토를 이게 점령해 나가는 방식이 이게 되게 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이게 치고 빠지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유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국가라는 단위를 아까 김하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행위자 중에 제일 뭐 기업과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더불어서 또 이제 그것과 이렇게 교차하면서 가장 힘을 갖고 있는 단위가 이제 국가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늘 최근에 주장해오던 바이기도 한데, 국가마다 거버넌스가 다른 거죠. 서로 성격이.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이주민이나 난민을 좀 더 포용력 있게 그 안에 이제 허용하고, 아까 박신희 선생님 말씀처럼 일단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국가가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국가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처럼 아예 그냥 소개해버리는, 다 그 안에 있는 걸 파버리는 이제 그런 국가 형태도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혼재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공동체와 우리 이제 좀 작은 규모의 공동체 관여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랑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관계하고 있다면, 이 둘을 구성해 나가는 이중적인 어떤 전략, 접근, 이런 것들이 시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좀 국가를 느슨하게 최대한 만들면서 그 안에 공동체가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이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이론적이고 상당히 이상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어쨌건 투트랙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크게 요 3가지 정도 이 토론회 북토크 행사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지희 선생님께서 근데 유토피아를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사건의 분출로 상상하기, 그리고 유토피아적 영토의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와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3가지 차원에서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정리가 참 잘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에게 준비한 건데, 이건 정말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한 분당 15초밖에 안 걸립니다. 참석자들 모두에게 던지는 공통 질문입니다. 이거 뭐 토론하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건데요.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뭐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저자 순서로 손희정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희정 선생님.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예, 그다음 저희 박정원 선생님. 예.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란 이 책이다. 책 많이 봐주세요. 예, 책 많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김진수 안 계시고요. 우리 김선철 선생님. 예.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혁명이다. 혁명. 혁명. 죄송합니다. 혁명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양희호 선생님. 네,
제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이주 노동 없는 세상이다. 아, 이주노동 없는 세상이다. 예, 이제 이기범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여러분과의 만남입니다. 아유,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스윗한데요. 예, 정지석 선생님.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자유롭게 북한을 여행하는 것이다. 아, 고맙습니다. 예. 그것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 중에 하나죠. 예, 오늘 저희 유토피아가 토론회, 아니죠, 사실은. 예, 그 현실이 돼야죠. 예. 우리 미르 선생님.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어제다. 저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 있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예, 송경호 선생님. 이거 저도 하는 거였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내게 도래할 유토피아는 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예. 아, 뭐, 너무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 이제 뭐, 저희들이,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지금 참석해주신 사회자도 분들이, 발언하셔야죠. 누구?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 뭐, 이게, 제가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정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제 북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사정상 참석해 주시 못한 유진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유진희 선생님이요, 저희들 캄보디아의 판티에이 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 대해서 써주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구절 하나로 오늘 마지막 북톡을 대신할까 합니다. 어느 날 마당 농구 코트에서 휠체어 탄 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농구 코트라고 해야 시멘트 바닥에 농구 골대뿐이지만 다들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시합이 끝난 후 보니 모두 휠체어를 타는 학생은 아니고 일부는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었다.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빌려 탄 것이었다. 이곳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였다. 예,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해서 가능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토피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선생님, 좋은 글 써주신 선생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북톡에 와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나름대로 살면서 몇몇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하면서 행복한 몇몇 순간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헤어지는 게 섭섭해서 자꾸 시간을 질질 끌게 되네요. 예, 오늘 저희 북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